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재벌가의 이혼 판결. 최근에 난 SK그룹 관련 최태원 회장님과 노수영 관장 간의 이혼 판결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재산분할 결코 5대5로 끝나지 않는다 입니다. 우선 제가 재산분할 결코 5대5로 끝나지 않는다. 5대5로 끝나는 경우 사실은 많죠. 하지만 이게 무슨 공식처럼 몇 년을 10년을 살았으면 5대5다 아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우리가 재벌가가 아니고 일반 우리 이혼 소송에서도 별로 변호사 선임하고 할 필요가 없겠죠. 공식대로 나눠지니까요. 하지만은 재산분할 분야야말로 어떻게 싸우느냐,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에 따라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근데 예전에 그 호텔 신라 관련된 이부진 이무재 이혼 판결이라든지 이번에 난 SK그룹 관련 판결이라든지 재벌가의 판결들이 지금 대체로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고 매우 극단적인 기준으로 난다. 근데 이게 극단이라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일반적인 이혼의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그 분포가 50%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10%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재벌가처럼 극단적으로는 0. 몇 %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분할 비율이요. 이렇게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그리고 극단적인 사례, 지금처럼 재벌가의 사례를 보면서 어떤 논점으로 싸워야지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린 판결은 이게 가사소송이니까 판결문이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론에 나온 사실관계 위주로 해서 저의 아주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 내지는 재미 수준에서만 봐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언론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보면요. 혼인 기간이 매우 길죠. 88년도 혼인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년 만에 혼외자의 편지를 공개하면서 남편 쪽이죠. A라고 할게요. A가 이혼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A가 이혼 조정을 신청을 했겠죠. 이혼을 하고 싶으니까. 근데 아내인 B는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2년이 지나가지고 2019년에 B도 나도 이혼을 하겠다. 대신에 재산분할 많이 달라. 위자료를 많이 내놔라는 식으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수년간 이어졌죠. 전체 기간이 한 5년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혼 거부가 한 2년이 껴 있었으니까 실질적인 분할 싸움은 한 3년간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B의 청구는 위자료 3억 원을 내놔라. 그 다음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의 2분의 1 가치인 1조 3천억 원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반소가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치고는 3년에 끝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19년에 재산분할 다툼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래 끌었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액이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공방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1심 판결의 결과는 A가 남편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건 맞다. 바람을 부정행위를 했으니까. 그래서 위자료를 1억 원을 줘라라고 판결이 났고 재산분할은 665억 원을 지급. 청구한 거는 1조 3천억 원인데 고작 이제 665억 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재산분할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냐? 그 이유는 SK 주식 자체가 고유재산으로 판단돼서 특유재산으로 판단돼서 왜냐면 이게 그 SK 일가의 부친의 상속분으로 봐서 아예 분할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는 논리로 SK 주식을 다 빼버리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남아있는 계열사 주식, 퇴직금, A의 퇴직금, A의 부동산 등의 가치를 산정해가지고 거기서 665억 원을 지급해라는 판결이 났던 거예요. A쪽 변호사면은 어떤 논리로 했을 것 같다. B쪽, 제가 아내 쪽 변호사이면 어떤 논리로 했을 것 같다.
거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건 조금 추측입니다.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노소영 아내분이 노소영 씨인데, 노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따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 SK텔레콤의 아주 유리한 주파수 자체가 제공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경 뭐 이런 영향을 미쳐 가지고 주파수를 가져갔고, 그래서 SK가 커졌다, 가치가 상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의 기여도가 상당하다, 이렇게 볼 여지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있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뭐 연구를 해가지고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니까 이 주파수 배정된 시점이 혼인 기간 중인지 혼인 전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전이더라도, 혼인 기간 중이 아니었더라도, 내지는 뭐 그 시점하고 조금 떨어져 있었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요 아내분하고 이 SK 회장하고 결혼을 했을 때는 실질적인 그런 관계가 있어서, 재벌가의 결혼들이 대부분 보면 그런 영향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있잖아요. 그게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만, 그리고 특히 SK텔레콤의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뭡니까? 이거 공공재인데, 주파수란 건 아주 공공재인데, 이게 제일 제가 알기로는 LG텔레콤이나 뭐 KT보다도 제일 좋은 주파수를 SK한테 정부에서 배당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공공재고, 그렇게 배당한 거는 아주 아주 특혜성이 있는 성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장한 측면이 아니 있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주 주력 사업이고, 그게 또 그 주파수를 배당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통신사들은 이게 뭐 전화가 잘 안 터진다거나 할 때 이 황금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SK텔레콤은 영업적인 측면이라든지 수익적인 측면이라든지 회사 상승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실질적으로는요. 그것이 이 이혼 소송에서까지 노태우 대통령의 기여가 딸 노소영의 기여로 봐서, 결론은 그 아내 일가의 도움으로 이 남편 일가의 재산 상승이 매우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만약에 인정이 됐다면 이렇게 1심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러한 실질적인 기여, 일반 국민도 저같이 일반 국민도 알 수 있는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음에도 그게 대놓고 인정은 못 받았다는 결과로는 보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었던 사건 있잖아요. 호텔 신라 사건에 이부진, 이무재 부부의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의 일이지만 비슷하거든요. 지금 그 결과치가 너무 극단적으로, 재벌이 아닌 일반 배우자한테 너무 극단적으로 낮은 비율의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공통점이거든. 근데 그때도 이무재 씨가 청구한 금액은 1조 2천억 원을 재산 분할로 청구했는데 141억이 인정됐어요. 그래서 청구한 금액이 1.2%고 실질적으로 재산 분할 비율이 0. 몇 %대로 떨어져요. 1%도 안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법원은 과연 뭐 재벌 편을 들어서일까? 이건 이제 뭐 이것도 저의 아주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법원 판사님들이 그런 걸 고려할 수가 있어요. 재벌가의 판결이 이게 단편적으로 이 사례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판사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가에서 이혼을 한다고 치자고요. 이혼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부부가 뭐 20년, 30년을 살면 특유재산 인정 거의 안 되고 나눠줘야 된다는 논리로 가가지고 재벌가의 지분을 잘라서 내주기 시작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경영권 방어라든지 내지는 그게 국가의 어때요? 그 경제적인, 예를 들어서 아내 쪽에서 그것을 그 재벌가가 아닌 쪽에서 그걸 많이 가져가 가지고 그걸 외국 자본에다가 그 주식을 팔았다거나 매각을 했다거나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의 지분이 외국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영권적인 위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왜 이렇게 판결을 했는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그런 선례를 남겨주기 시작한다면 앞으로는 이게 단지 이 호텔신라나 이 SK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뭐 삼성이나 LG라든지 뭐 우리가 아는 다른 중요한 우리나라 국가에 근간을 하고 있는 재벌가의 이혼 소송에서 그런 경영권 방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불씨를 남겨둘 수가 있다. 만약에 여기서 5대5 선례를 만약에 만들어 버렸다면 SK도 쪼개졌을 것이고, 그죠? 이 선례가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굳혀졌다면, 그렇게 됐다면 실질적으로 외국 자본이라든지 우리나라 경영권 자체 문제 같은 것들도 좀 고려 사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게 저의 그냥 좀 추측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재벌가를 너무 보호해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막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 볼 수가 있느냐, 일반적인 부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냐, 그렇게는 또 볼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재산분할 기준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재산분할 이것만 알면 끝. 이 영상에서 재산분할의 일반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어가고 뭐 하면은 뭐 5대5에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상대방 주장, 이 지금 전부 다 여기서 이 지금 상대방 B들은 전부 다 5대5를 주장, 5대5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지, 그죠? 끝이, 판결은 0. 몇 %로 날지 어떨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일반론을 너무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부제로 재산분할 결코 5대5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요인이 작용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례예요. 똑같은 사례인데 우리가 들고 있는 재산이 1억 5천만 원 밖에 없어. 전세 자금 1억 5천만 원이에요. 10년을 살았고 5대5로 갈라요. 그러면은 저는 5대5로 끝날, 판결이 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려요. 왜냐? 뭐 A, B가 같이 살았는데 A 기여도가 아무리 커도 부부로서 제 10년 살았는데 1억 5천 가지고 나눠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B도 만약에 기여도가 뭐 가사일만 했고, 가사일도 잘 안 했고, 뭐 좀 기여도가 낮다고 쳐도 실제로 1억 5천만 원 가지고 나눠 갔는데, 그럼 B도 뭐 어디 전세 보증금이나 뭐 월세 보증금 얻을 돈은 줘야 되잖아. 5대5로 나눠 가져도 7,500 아닙니까? 그죠? 이혼하는 마당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 대상 가액이 낮다면 5대5로 끝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분할 대상 가액이 뭐 5천만 원 밖에 안 된다 그래 버리면은, 물론 거기서도 뭐 6대4 뭐 3대7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기준대로 그래 부부로 10년 살았는데 뭐 저쪽에 기여도가 없어도 한 6천만 원 7천만 원 가져가야지 저 사람도 먹고 살지, 이런 느낌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뭐 그런 공평 타당함을 고려하는 추세니까. 근데 1억 5천만 원이 아니고 15억이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10년을 살았는데 5대5 10년을 살았는데 재산이 1억 5천만 원이 아니고 15억을 나눠 가져야 된다. 이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때는 조금 실질적으로 기여도를 따져서, 아무리 그 B가 기여도가 낮아도 몇 억은 가져가야 하는 상황은 됐잖아요. 그죠? 기여도가 뭐 0. 몇 %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B는 몇 억은 받아간단 말이에요. 뭐 3억을 받아갈지 5억을 받아갈지 7억을 받아갈지는 모르겠으나 몇 억은 받아가는 입장이라면 뭐 길거리에서 나앉을 일은 없겠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랬을 때는 15억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치열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그 요인들을 따져가지고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요. 9대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5대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게 이제 15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재산분할이 액수가 더 커졌다고 가정을 해요. 점점 더 이제 재벌가로 가는 방향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150억이다. 이거 아직 재벌 멀었죠. 150억을 나눠 갖는다. 이것은
더더욱이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재산 가액으로 올라온다면 15억이 아니고 이 정도 뭐 몇십억대 재산 가치로 올라오기 시작할수록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B가 가정주부라고 합시다. 소득활동 안 했어요. 그 다음에 A가 소득활동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상속재산은 없다고 칠게요. 그냥 A, B가 무일푼으로 시작했는데 A가 뭐 의사나 변호사야. 그래갖고 고소득자야. 그래가지고 혼인기간 10년 동안에 한 150억을 모았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150억 모으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150억을 모았다. 그래서 그걸로 재산 분할을 한다면 그럼 B는 가사일하고 양육하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인 A가 월급이 뭐 500만원 정도였다면 500만원 뭐 몇백만원 정도였다면 B도 공평하게 이렇게 애 키우고 뭐 했으면은 서로 반반씩 번 것처럼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A 소득이 너무 높았어. 500만원이 아니고 한 달에 A가 5천만원에서 뭐 한 1억을 벌었어. 월에 1억을 벌었다면 그때는 B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잡혀요. 아무리 내가 가사일도 많이 하고 육아도 많이 했더라도 이 일반적인 수준 급여와 조금 대치되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가 특출나게 특유재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소득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월에 막 5천만원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1억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특출나게 A 소득이 높아버리면은 B는 그냥 애 키우고 뭐 가사일만 했다고 해서 그 소득의 무조건 절반 가까이를 가져갈 수 있다가 아니고 분할 비율이 매우 쪼그라들어 버린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재벌가는 더 하겠죠. A가 회장님이잖아요.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월에 뭐 5천, 1억 그 이상가 아닙니까? 그죠? 그 소득으로만 따졌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B가 가사일만 했더라도 내지는 뭐 좀 운영에 조금 도움을 줬더라도 어쨌든 이 소득 자체도 특유재산의 느낌으로 분할 비율이 많이 인정이 될 여지가 생긴다. 거기다가 지금 상속 문제를 제가 안 넣었는데 A가 소득만 높았을 뿐만이 아니고 상속재산까지 있어버리면 더더욱이 A의 분할 비율은 커진다. 그러면 그 분할 비율이 몇 프로가 되느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분할 비율 1%, 2%를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재산 분할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사례로 왔죠. 이렇게 재벌가의 소송으로 왔을 때는 이제 그 분할 비율이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제가 이 판결, 우리가 이번에 난 판결, 1심 판결의 결론은 뭐냐? SK 주식은 그 A의 SK 주식은 A의 부친으로부터 받은 상속분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으로 봐서 아예 분할 대상에서 다 빼버리겠다. 이것은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예 분할 대상으로 빠지는 것 자체는 과도하다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금액으로 665억 원이 인정이 됐더라도 이게 고유재산, 특유재산 개념으로 봐가지고 아예 분할 대상에서 빼버리기에는 이 부부의 혼인기간이 사실은 너무 길거든요. 그죠? 제가 이혼소송 가면 판사님이 한 10년 넘어가면, 혼인기간 10년 넘어갔는데 고유재산, 특유재산 주장 좀 하지 마세요. 그 소리를 제가 귀에 닦지 않도록 듣는단 말이에요. 일반 우리가 하는 소송에서. 그죠? 근데 이게 부부가 27년, 혼인 파탄 시점까지만 뭐 27년이고, 그죠? 이게 상속이 제가 정확하게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거의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부친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속 시기가 최근이었다면 당연히 빠지는 게 맞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도 최근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이 아니고 상속받은 시기가 거의 혼인기간하고 일치한다는 전제에서는 이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상속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5년 이상, 상속받은 지가 15년 이상 지났다면 이것을 특유재산으로 봐가지고 아예 분할 대상에서 다 빼버리는 판결은 조금 이례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SK랑
이 B 아내가 아예 관련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B의 아버지는 대통령이었고 대통령 시절에 SK텔레콤에다가 황금 주파수를 줘가지고 SK를 키웠던 면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과연 특유재산으로 아예 너랑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잘라내는 것이 합당한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너는 주되 분할 비율을 뭐 0.00 몇 프로로 떨어뜨리더라도 차라리 그게 더 논리적으로는 금액은 똑같이 결론이 만약에 나왔더라도 분할 비율 자체를 떨어뜨리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아예 빼버리는 것은 뭐 A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판결을 잘 받은 게 되는 거고 B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님이 이렇게 빼버린 이유도 저는 이해는 돼요. 이게 분할 비율을 최대한 줄여주고 싶은데 이걸 재산분할 대상에 넣어버리는 순간 아무리 분할 비율을 떨어뜨려도 0.000 몇 프로로 떨어뜨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약간 고육지책으로 아예 이걸 고유재산으로 봐서 그냥 빼버리겠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사실 위자료 1억 원도 그죠? 3억 원 위자료 3억 원 청구했는데 아무도 위자료는 사실 관심도 없죠. 하지만은 위자료 3억 원 청구한 것도 이례적이고 위자료가 1억 원이나 나온 것도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일반적인 부부의 이렇게 가정 파탄 내지는 축출 이혼 비슷하게 내가 부정행위를 하고 이혼을 요구해가지고 이혼을 하는 입장에서는 위자료 액수가 뭐 3천 많으면 4천 5천 또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재산 분할을 너무 적게 주시니까 위자료라도 이거 혼인 파탄 책임이 A한테 있다는 부분은 조금 이례적으로 또 A, B 모두 다 재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례적으로 위자료 금액을 1억 원으로 판단을 하신 것 같다. 저의 추측입니다. 그런데 1억 원이라는 것도 어쨌든 위자료라는 것도 판사님의 마음이라는 걸 아시겠죠. 일반적인 기준은 아마 있지만 1억 원으로 판결을 하든 3억 원으로 판결을 하든 그거 자체가 옳다 그러다 틀렸다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위자료는 유동적이다.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 금액이 스펙트럼이 낮기 때문에 1억 원은 뭐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위자료에 너무 포커싱을 맞출 필요는 없다. 재산 분할 싸움이 제일 중요하다. 금전적인 측면에서는요.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판단해 주신 거죠. 혼인 파탄 책임이 A한테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면은 A는 당연히 항소를 안 하는 게 맞고 B는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항소를 하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심에서 B가 1조 3천억 원을 청구했는데 2심에서 665억 원이 나왔어요. 소송 실비를 제가 이거 계산을 안 해봤는데 소송 실비가 엄청날 거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비까지 하면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665억 원을 받는 것은 정말로 패소거든요. 그런데 항소를 하는 것 자체도 그죠? 우리는 뭐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이혼 소송에서는 뭐 내 불만이면 뭐 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가도록 항소하면 그만인데 그죠? 1조 3천억 원짜리를 항소하는 것은 매우 심길전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럼 B 입장에서 항소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이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할 정도로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항소 전략 자체가 다시 1조 3천억 원을 청구하느냐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필요는 있겠나 싶어요. 1심에서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1심에서는 어쨌든 내가 절반을 청구해서 그 언저리를 받고자 50%를 주장을 했지만 지금 이 정도로 쪼그러들었을 때에는 또 50%를 청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합리적인 판사님한테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 정도 비율이 합당합니다는 수준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은 소송 비용이나 위험 부담도 조금 낮아지고 실질적으로 바뀔 확률도 무턱대고 1심에서 이미 다 깨진 내용을 들고
50%를 다시 내놔라. 나는 내 말이 맞다. 50%를 받아가야 된다. 이 논리로는 저는 약하다고 보여요. 왜냐면 아무리 이게 지금 요 부분이 SK텔레콤의 주파수가 여자 쪽 집안, BA 집안의 영향으로 SK가 컸다는 점이 인정이 되더라도 50%까지 받아가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으로 내가 타겟한 2심이니까 그 정도 금액을 항소로 잡아가지고 항소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 쪽에 이렇게 유리하게 판단했을 때는 재벌가의 경영권, 외국 자본이 개입된다거나 뭐 경영권이 방어가 안 되는 이런 요인들이, 경영권 요인들이 조금 고려되지 않았나, 저의 추측이라면. 그죠? 그게 그러면 그런 논리로 판결문엔 절대로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뭐 경영권의 방어를 위해서 뭐 너는 재벌가니까 이거 분할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판사님들이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요인들도 소송 과정에서는 조금 어필을 하는 게 좋다. 그러면 A는 경영권 이야기를, 제가 A 쪽 변호사면은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재벌가의 주식들을 이렇게 뭐 일반 논리로 다 쪼개주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재벌들 다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소리도 그런 논리도 좀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B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만약에 A, B가 부부로 있다가 사람 앞일을 모르는 거라서 일시에 누군가가 사망을 했어.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의 문제로 가죠. 상속의 문제로 가면은 부부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보다도 상속 지분이 높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두 분의 자녀가, 제가 몇 명인지까지는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자녀가 3명이면, 그죠? 아내의 지분은 1.5거든요. 그러면은 자녀 3명, 아내 1.5 하면은 4.5분의 1.5가 아내 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B의 상속 지분은 4.5분의 1.5. 원래 이혼을 안 하고 A가 사망했을 때는 이렇게 가져갈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A가 바람을 펴가지고 다른 여자랑 살겠다고 해가지고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혼을 당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나는 상속 지분마저도 날아가고 나한테 위자료로 1억 원만 준다는 게 합당하냐, 이런 논리도, 그죠? 뭐 사망을 안 했기 때문에 상속의 문제는 사실 이 이혼 소송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B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안 있겠어요. 기여도가 있든 없든 간에 부부로 살았다는 것은 상속권자라는 말 아니에요. 상속권자의 지위를 박탈당했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지분해가지고 그거를 상속 지분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B는 원하지 않는 이혼을 지금 하는 마당이니까 이익 형량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B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판결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재벌가의 걱정은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고 연예인 걱정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그냥 뉴스에서 나왔던 재벌가의 이혼 판결을 한번 재미로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저라면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